안녕하세요. 지공TV입니다. 네 번째 동영상으로 경제정책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1세기 자본의 핵심 주장 가운데 하나는 경제정책은 경제 활성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정신, 심리, 이성과는 독립된 객관적 과정이 결정한다는 것, 즉 인구 증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했죠. 1700년 이전의 전 세계 경제의 성장이란 곧 인구 성장과 똑같습니다. 당시는 농업시대로 농업의 생산성이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의 기술 발달로 경제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지만 절반 정도는 결국 인구 증가에 힘입은 겁니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기본 작동 방식 때문입니다. 과거 농업시대에는 인간 필수품의 대부분을 스스로 생산하고 자기가 거의 소비했습니다. 한데 자본주의 공업시대에는 생산된 제품이 반드시 시장에서 팔려야 합니다. 이 소비력, 시장의 크기는 결국 인구 숫자가 좌우합니다. 피케티가 강조하는 게 앞으로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 증가율이 연평균 0.7%, 그 이후 2100년까지는 0.2%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즉 지난 100년간 자본주의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3 내지 4%, 특히 과거 아시아의 4마리 용이나 중국처럼 심지어 10% 정도 성장하고 전 세계 인구 증가율이 연평균 1.5%에 이르렀던 건 유사일의 아주 극히 희박한 사례일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21세기 자본의 핵심 공식 3개에 따라 인구 증가율 하락으로 미래의 경제 성장률은 1%를 넘기 힘들고 당연히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알파와 베타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기억하세요. 알파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합인 총소득 가운데 자본소득의 비중, 베타는 1년 소득 대비 자본의 값어치가 몇 배가 되는지 나타낸다는 것. 주류 경제학, 신자유주의의 기본 주장은 이거죠. 낙수효과. 부자 감세를 하고 친기업적 정책을 쓰면 부자와 기업가들이 투자와 생산을 늘려 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러면 고용이 늘어나 결국 가난한 사람들도 시장에 취직하게 되고 혜택을 본다. 불평등 문제는 파이를 키우면 된다. 그래서 1980년대 집권한 영국의 대처총리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은 각종 규제 철폐, 부자 감세, 법인세 낮춰주기, 노동시장 유연화, 공공부문의 민영화, 금융시장 활성화 등의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1980년대부터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데 이 도표를 보면 주요 자본주의 국가 1인당 GDP 성장률이 1950년에서 1970년대가 가장 높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된 뒤 되레 떨어졌습니다. 피케티는 미국의 1인당 GDP 증가율은 1950년에서 1970년 사이 연간 2.3%, 1970년에서 1990년 2.2%, 1990년에서 2010년 1.4%라고 지적합니다. 1950년에서 1970년은 세금이 엄청나던 시절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세금이 많으면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부자 감세가 없던 시기에 경제 성장률이 지금보다 2배 정도 높았습니다. 1990년에서 2010년에 비해 1950년에서 1970년대 생산성 상승이 거의 2배 더 높았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과거의 미국 경제가 훨씬 더 혁신적이었다는 점을 되새겨봐야 한다.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1800년대 중반 영국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습니다. 1950년에서 1970년대 세계의 공장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세금이 엄청나게 많던 이 시절이 훨씬 더 혁신적이었습니다. 피케티는 어떤 경제정책을 쓴다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영국을 제외한 유럽 대륙만 보자면 1950년에서 1970년 1인당 생산 증가율은 연평균 5%나 됐다. 유럽 대륙, 특히 프랑스에서는 사람들이 2차 대전 직후 30년간 정부가 경제에 강력하게 개입한 시기를 고속성장의 축복을 받은 시기라고 생각하며 많은 이들이 1980년경에 시작된 경제 자유화를 성장 둔화의 원인이라고 여긴다. 영국과 미국은 다르다. 1950년에서 1980년 영미권 국가들과 패전국들의 격차가 빠르게 줄었다. 그렇죠. 영미권 국가들은 2차 대전 때 승리한 나라들이고 독일, 일본 등은 패전한 나라들이죠. 프랑스는 패전한 나라는 아닌데 독일에게 점령당했기 때문에 사실상 2차 대전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봤던 나라죠. 1970년대 말 미국 잡지들에서는 미국의 퇴보 및 독일과 일본 산업의 성공을 보도하는 기사가 표지를 장식했다.
영국에서는 1인당 GDP가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보다 낮아졌다. 이처럼 경쟁자에게 쫓긴다는 영국의 경우 심지어 추월당하고 있다는 의식이 보수혁명, 즉 신자유주의 득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영국의 마가릿 대처와 미국 로널드 레이건은 복지국가 체제를 접고 순수 자본주의 체제로 돌아갈 것을 천명했다. 프랑스, 독일, 일본은 1914년에서 1945년의 전쟁으로 몰락한 이후 각각 어떤 정책을 택했건 상관없이 영국과 미국을 따라잡았을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이들 국가가 일단 세계적인 첨단 기술 국가가 된 이후 영국이나 미국보다 빨랐던 성장을 멈춘 것. 도표 2.3에서 보듯이 모든 부유한 국가의 성장률이 대체로 같아지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21세기 자본에 대해 유명한 녹자들이 논평한 애프터 피케티라는 책에도 1960년대 이후 최고 한계 세율을 가장 크게 낮춘 국가들, 특히 미국과 영국은 최상위층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폭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최고 한계 세율을 가장 많이 낮추고 소득 집중도가 증가한 국가들이 1960년대 이후 더 나은 성장을 나타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주류 경제학은 시장을 자기조절적 시스템으로 봅니다. 문제가 생겨도 균형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한층 더 발전한다는 거죠.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장 바티스트 세의 생산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주류 경제학자,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정부가 개입하는 건 잘못이며 되레 시장과 경제를 망친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피케티는 자기조절적 시장이란 없다고 분석합니다. 사진은 1930년대 대공황기 미국의 모습입니다. 원래 1920년대까지 주요 자본주의 국가는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는 자유방임주의가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고 주요 자본주의 국가는 경제적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유방임주의는 대중의 신뢰를 잃게 됐고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합니다. 또 원래 농업 후진 국가였던 러시아가 1917년 혁명이 일어난 뒤 불과 30년 만에 정부 주도로 공업 국가로 바뀐 것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미국 자동차 3사 많은 금융회사들 망할 뻔했는데 정부 구제금융으로 살아남았죠.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경제 개입을 맹비난하지만 피케티는 자본주의 경제 자체가 자기조절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는 1955년 역유자 가설을 주장합니다. 1913년에서 1948년 사이 미국 상위 10%가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 내지 50%에서 30 내지 35%로 낮아졌다는 것. 성장은 모든 배를 뜨게 하는 밀물이라는 거죠. 한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세계대전과 대공황으로 인한 자본의 파괴, 강력한 누진세 때문에 1차 대전 이후 소득 불평도가 낮아졌습니다. 피케티는 쿠즈네츠가 그 일시적 현상이 자본주의 전시기에 작동하는 것처럼 착각했다고 비판합니다. 더구나 역유자 가설이 나왔을 때는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2차 대전지 식민지에서 벗어난 저개발 국가들은 농업국가에서 30년 만에 공업국가로 탈바꿈한 소련을 보고 사회주의에 강한 유혹을 느꼈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이른바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붙잡아 두려는 목적이 강했으므로 쿠즈네츠 곡수는 냉전의 산물이었다고 피케티는 평가합니다. 한데 쿠즈네츠 가설은 생명력이 아주 강해요. 예를 들어 중국 덩샤오핑이 1978년 개혁 개방을 하면서 선부론을 내세웠습니다. 소수 몇 사람, 몇 개적이 먼저 부자가 되면 이게 확산돼 나중에는 전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선부론입니다. 실제 중국의 1인당 GDP는 1977년 185달러였는데 지금은 1만 달러입니다. 한데 중국의 소득 불평등은 극심합니다. 한국보다 더 심할 거예요. 1960년에서 1970년대 박정희의 경제개발도 선부론입니다. 한국 1인당 GDP가 1967년 145달러였는데 지금은 32,000달러입니다. 한데 불평등 문제는 해소가 안 됐습니다. 쿠즈네츠 가설은 자기조절적 시장 이론의 한 사례입니다. 시장은 자기조절적이지 않다는 게 피케티 주장입니다.
1980년대 영미권 자본주의 국가들, 특히 미국과 영국의 특징이 고액 연봉을 받는 슈퍼 경영자의 등장입니다. 매일경제 2019년 5월 18일자 기사를 보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S&P 500 지수에 들어가는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스 CEO 데이비드 제슬러브의 2018년 연봉이 1억 3천만 달러입니다. S&P 500 기업 CEO들 연봉 중간값은 1240만 달러인데 지난해 주가 하락으로 이들 기업 주주들은 평균 5.8%의 손해를 봤지만 CEO 보수는 2017년보다 5% 올랐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의 보수는 39만 달러 아주 준수하고 구글의 소유주인 레리 페이지의 연봉은 1달러에 불과한데 이들이야 보유 주식이 엄청나니까 사실 연봉은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가 2013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국 노동자 대비 CEO 연봉 수준은 1960년에서 70년에 20배 정도였습니다. 한데 지금은 373배로 그동안 14배 커졌습니다. 이런 비판이 나오면 CEO가 기업 성장에 기여했기 때문에 합당한 보상을 한 것이라는 반박이 나옵니다. 한데 S&P 500 지수나 다우존스 지수는 같은 기간 2.3배 성장했습니다. 주가는 기업 실적을 반영하죠. 즉 기업 성장보다 CEO 연봉이 6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미국 1인당 GDP가 1950년에서 70년 사이에는 연평균 2.3% 성장했는데 1990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1.4%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부터 무역 적자를 보기 시작했는데 2010년대 이후에는 GDP의 3 내지 4%, 6천억에서 8천억 달러 적자를 봅니다. 이는 미국 제조업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만 그러냐?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자본 354쪽 부제가 1980년 이후 폭발한 미국의 불평등입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미국 불평등이 이전보다 훨씬 심해졌는데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보통 노동자보다 연봉을 수백 배 더 받는 슈퍼 경영자가 등장한 탓이라고 피케티는 설명합니다. 미국은 1980년대 슈퍼 경영자가 전 세계에서 처음 등장한 곳입니다. 미국은 1910년대 이전에는 유럽보다 평등했지만 지금 유럽보다 훨씬 더 불평등합니다. 상위 10% 목이 1970년대는 국민소득의 30 내지 35%였지만 2000년대에는 45 내지 50%로 증가합니다. 피케티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전과 2010년대 초에 상위 10%의 목이 미국 국민소득의 50%를 약간 넘었다고 봅니다. 보통 슈퍼 경영자는 경영을 잘해서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은 걸로 주류 경제학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피케티는 슈퍼 경영자 출연은 그들이 생산에 기여했기 때문이 아니라 최고 소득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소득에 대해 몰수에 가까운 세금을 매기다 안 매기니까 최고 경영자의 연봉을 급격하게 올릴 유인이 된 것이다. 최고위층 연봉은 자신 또는 비슷한 연봉을 받는 기업 보수위원회 위원들이 정한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올렸다는 거죠. 미국은 한때 몰수에 가까운 세금을 매겼습니다. 1932년에서 80년 사이 미국 연방 최고 한계세율은 평균 81%였습니다. 지금은 35% 수준입니다. 여기에 각종 공제 편법, 거기에다 조세 피난처에 빼돌린 돈, 자본소득을 과소 신고하는 것들을 감안하면 실효세율, 즉 실제 재산, 소득 대비 무는 세금은 아마 20%도 안 될 겁니다. 슈퍼 경영자의 출현에 대해 피케티는 앵글로 섹슨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현대 자본주의를 앵글로 섹슨 자본주의라고 하죠. 왜 그러냐? 서기 500년대에 오늘날 덴마크 남부와 독일 서북부에 살던 게르만족이 일파 앵글로족과 섹슨족이 영국 섬을 쳐들어갑니다. 앵글로족, 섹슨족은 원주민 켈트족을 북쪽 스코틀랜드로 쫓아내고 영국을 지배합니다. 그들이 쓰던 독일어가 세월이 흐르면서 바뀐 게 영어입니다. 두 번이나 세계대전을 치렀지만 사실 독일어와 영어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언어입니다. 따라서 영미권 국가들을 앵글로 섹슨족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자본주의가 영국에서 처음 탄생해 발달했고 미국이 현재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데다 특히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적 자본주의와 비교할 때 자유방임적 성향이 있는 자본주의를 앵글로 섹슨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권 국가, 앵글로 섹슨 국가들에서 상위 1%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목입니다. 1910년 18 내지 22%였다가 1차 대전에서 낮아지고 1970년에서 80년 사이는 5 내지 8% 사이로 최저 수준이었다가 이후 오르기 시작해
2010년 현재 호주의 9%를 빼놓고는 12 내지 18% 수준입니다. 주목해서 볼 게 1910년 미국은 18%, 영국은 22%였는데 지금은 미국이 18%, 영국이 15%로 미국이 더 불평등합니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등 비앵글로색슨 국가에서 상위 1%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목입니다. 1910년대에는 18 내지 22%로 아프 영미권 국가들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3인주의 국가인 스웨덴의 7%를 빼고도 나머지 국가들이 9 내지 11% 사이입니다. 영미권 국가들에서 상위 1%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목이 12 내지 17%인 것보다는 덜 불평등합니다. 현재 재산이 823억 달러로 세계 세 번째 부자인 워렌 버핏은 부자 증세를 주장합니다. 그는 지난 2011년 전년도에 6,286만 달러를 벌었는데 세금은 692만 달러밖에 안 내 세율이 17.4%에 불과했습니다. 자기 회사 직원들은 평균 30%대 세금을 냈다고 이에 비해 자기 회사 직원들은 평균 30%대 세금을 냈다고 부자 감세를 비판했습니다. 미국에서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율이 일반 근로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이 기사를 보면 2010년 버핏이 번 돈 6,286만 달러 중 기부 등을 빼고 과세대상 소득이 3,931만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등 미국 거부들은 자선 기부 등을 많이 하는데 이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이걸 좋게 말해 절세, 나쁘게 말하면 사실상 탈세 수단으로 간주합니다. 피케티도 재단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신탁기금, 재단 등은 흔히 세금을 회피하는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래 세대가 관련 자산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규정된 재단들이 그 목적을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실행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부자들의 기부행위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복지국가를 통해 국가가 재분배해야지 몇몇 부자들의 기부행위에 의존하는 건 그들의 자의에 따라 재분배가 좌우되고 무엇보다 탈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자선단체 운영은 기부한 부자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돈을 옮긴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상위 10%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목은 1920년대까지 50% 육박했다가 1950년에서 80년 사이 35%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1920년대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총소득이 아니라 총임금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목입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총소득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합입니다. 이 가운데 노동소득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목은 1920년대까지는 25 내지 35%였는데 지금은 35% 선으로 더 높아졌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연봉 수백 배를 받는 슈퍼 경제가 출현한 탓이 클 겁니다. 또 노동자 사이에도 임금 격차가 심화된 탓도 있겠죠. 일부 첨단 IT 또는 첨단 금융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연봉이 높죠? 미국에서 상위 1% 목의 변화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총소득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목은 1910년대에 18% 선이었다가 지금은 그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총임금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목 역시 1910년대 8% 선에서 지금은 10 내지 12% 선으로 올랐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1980년대 이후 미국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한데 상위 10% 또는 상위 1%의 목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건 그들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최고 한계세율이 낮아진 탓이라는 게 피케티 말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영상 1편에서 소개했던 피케티의 말인데 진짜 부자는 금융부자다. 상위 10%에서도 9%까지는 부동산이 자산의 상당 부분 또는 절반을 차지하지만 나머지 최상위 1%의 부의 대부분은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이다 이겁니다. 1929년 미국 상위 10%의 부자도 9%까지는 그들의 부에서 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 비중이 더 큽니다. 한데 그 이상 최상위 1%로 가면 노동소득 비중이 점점 줄고 자본소득 비중이 확 커집니다. 진짜 부자는 금융부자라는 거죠. 한데 2007년 통계를 보면 상위 0.1%나 가야 총소득에서 자본소득의 비중이 노동소득보다 커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동영상 1편에서 소개했듯이 원래 자본소득 또는 자본소유의 불평등보다는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작아요.
1편 동영상에서 소개했던 도표 다시 한번 보시죠. 노동소득의 불평등은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상위 10%와 하위 50%를 비교하면 당연히 인구 숫자는 하위 50%가 5배가 많지만 차지하는 비중은 엇비슷하죠. 북유럽 국가들은 그래도 전체 노동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위 10%보다 50%가량 높고 미국처럼 불평등한 사회는 상위 10%가 차지하는 무게 하위 50%보다 한 30% 높습니다. 한데 자본 수요의 불평등은 노동소득보다 훨씬 심합니다. 자본 수요의 불평등, 자본 수익률은 역사적으로 5% 안팎이었으므로 자본 소유액은 곧 자본 소득의 불평등이죠. 도표를 보면 상위 10% 자본 소유 비중이 하위 50% 5배에서 최고 12배 정도 됩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5배, 미국은 12배. 1910년 베라포크 시기 유럽은 하위 50% 18배의 자본을 상위 10%가, 하위 50% 10배의 자본을 상위 10%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합친 총소득에서 노동소득의 비중이 65 내지 75%, 나머지 25 내지 30%가 자본소득이죠. 한데 방금 봤듯이 슈퍼 경영자가 등장하고 일반 노동자 사이에서 첨단 IT나 금융 쪽에 종사하는 소수들만의 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니까 상위층의 총소득 가운데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겁니다. 그렇죠? 매일경제 이 기사를 보면 구글 신입 엔지니어 연봉이 18만 9천 달러, 페이스북은 16만 6천 달러입니다. 구글 최고 레벨 엔지니어 연봉은 61만 달러로 7억 원이 넘어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 회사만 이런 연봉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피케티는 미국에서 금융 전문가들의 비중이 전체 경제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배다. 이들은 소득 상위 0.1% 약 20%를 차지하는 반면 금융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안 된다. 주류 경제학은 경제가 성장하면 파이가 커지고 불평등이 해소된다고 하죠. 근데 힘들다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고 설사 기적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 경제 규모가 커진다고 해도 문제는 최고임금 임원뿐 아니라 그 밑에 일반 노동자 사이에도 굿잡과 배드잡 사이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좋은 일자리는 어떤 나라나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죽어도 중소기업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배드잡이기 때문이죠. 대기업은 굿잡이고 결국 피케티가 왜 누진세를 주장하는 여기서 드러납니다. 경제성장은 불평등 해결책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규제 실패, 부자 감세, 친기업 정책, 낙수 효과 등은 모두 주류 경제학자들,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이론적으로 먼저 개발했거나 나중에 이론적으로 합리화한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과학적 객관적 자세를 취하지 않고 부자들 편에 서는가? 피케티는 한마디로 일 자체가 부자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기업체로부터 각종 프로젝트 수주, 강연 등을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기업 친화적이라는 거죠. 대중 전체를 위한 경제를 한다고 겉으로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피케티는 비난합니다. 현대 주류 경제학은 복잡한 수학을 사용해 경제 모형을 구축합니다. 이 모형 자체가 애초부터 불평등 자체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피케티는 1960년대 이래로 경제학에 등장하는 경제주총 모형에서는 처음부터 각 경제주체가 같은 임금을 받고 같은 재산을 얻으며 같은 소득원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성장한 모든 사회 집단에 공평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상정된다고 비판합니다. 주류 경제학은 각 개인은 노동시장에 들어가 직장에 취직할 때 자기 개인 이득이 최대화되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불평등이나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떠나 분배 문제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각 개인이 어쩔 수 없이 나쁜 조건에서 노동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상황 자체를 상정하지 않습니다. 피케티 양력을 보면 그가 주류 경제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미국 경제학자들의 연구 방법에 전적으로 확신을 갖지 못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경제학은 수학에 대한 순전히 이론적이고 이념적인 고찰에 대한 유치한 열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너무나 자주 자기들만 관심을 갖는 사소한 수학적 문제들에 매달리고 있다. 그래서 현대 주류 경제학의 중심지가 미국이고 MIT 대학이라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인데 피케티는 좋은 직장 그만두고 프랑스로 돌아옵니다. 프랑스는 혁명의 나라입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부터 시작해서 1871년 파리 콤민까지 오늘날 현대를 맞는 혁명의 발상지입니다. 한때 마르크스주의 경제학도 대단히 강했고 주류 경제학이 미국, 영국만큼 위세를 떨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피케티가 미국 경제학계의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피케티는 경제학은 정치 경제학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경제과학이라는 표현을 싫어한다. 이는 경제학이 다른 사회과학 분야보다 더 높은 과학적 지위를 얻는 듯이 보여 오만하다는 느낌이 든다. 나는 정치 경제학이라는 표현을 좋아한다. 이 표현은 다소 낡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경제학과 다른 사회과학 분야를 구분하는 유일한 차이가 경제학은 정치적이고 규범적이며 도덕적 목적을 지닌다는 데 있음을 말해주는 것 같다. 피케티가 점잖게 말했지만 주류 경제학자를 야유하는 겁니다. 현대 주류 경제학은 복잡한 수학을 사용합니다. 수학은 객관적이고 정확하죠. 따라서 주류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은 객관적이고 정확하다. 진짜 과학이다. 경제과학이라고 자부합니다. 마르크스 경제학 같은 것들은 이념 이데올로기에 몰두했지만 자신들은 수학을 사용하므로 안 그렇다는 건데 피케티가 보기에는 헛소리에 불과한 거죠. 주류 경제학자들이야말로 진짜 이념에 물든 사람들이고 이데올로그라는 겁니다. 피케티는 1970년대 이후 여러 사회과학이 대체로 부분배와 사회계층 문제에 대해 흥미를 잃어버렸다. 경제학은 결코 다른 사회과학이 스스로 떨어져 나오려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할 때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원래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르도는 물론 그 이전 중농파 경제학은 한 사회에서 생산된 부가 어떻게 분배되는지 관심을 갖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구하다가 계급 계층이나 분석들이 생겨난 겁니다. 분배, 사회계층은 마르크스 경제학의 핵심 단어죠. 한때 1800년대 중후반에 등장한 주류 경제학은 이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1990년대 소련이 망하고 마르크스 경제학이 쇠퇴하면서 더 극심해졌죠. 피케티는 이제 분배 문제가 경제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신자유주의 경제하고 세 가지 모토에 대해 좀 더 알아봅시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가 번성하면서 나온 구호가 세계화, 민영화, 금융화입니다. 이걸 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거죠. 한데 세계화는 비대칭 세계화입니다. 비대칭적 세계화입니다. 돈은 자유롭게 이동하게 내버려 두자면서 사람의 이동은 막습니다. 사진 왼쪽은 지난 2015년 터키 남부 해변에서 배가 뒤집히면서 사망한 3살짜리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중점 사업이 중남미 사람들 못 들어오게 장벽 만들기죠. 왜 사람의 이동을 막을까요? 가난한 지역에 사람을 가둬둬야 거기 임금이 낮게 유지되고 그 지역에 간 자본이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민 불법 체류자 문제가 나오면 보통 사람들이 이들이 들어옴으로써 범죄가 발생하고 국내 임금 수준을 낮춘다는 관점에서 보지만 전 세계적 자본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릅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두 번의 세계화가 있었습니다. 1차 세계화는 1870년에서 1910년 사이로 제국주의가 극성을 부리던 시기, 총과 대포로 제3세계 침략의 식민지를 만들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소유로 베레포고 시기로 내부 불평등이 가장 심했습니다. 2차 세계화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발생한 거죠. 지금은 전 지구를 상대로 금융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불평등의 정도가 베레포고 시대 이상은 아니지만 거기 육박합니다. 세계화 봄이 일 때마다 불평등이 극심해졌습니다. 더구나 1차 세계화의 결말이 1차 세계대전입니다. 현재 세계화의 결말은 미중 무역전쟁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두 번째 구호는 금융화입니다. 그 결과가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죠. 대부분의 국가에서 1970년대 초에 금융자산과 부채의 총액은 국민소득의 4배에서 5배, 2010년대 초 10에서 15배로 늘어났고 영국은 20배다. 21세기 자본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전 세계 GDP는 84조 달러, 주식시장 규모는 정확하게 계측 힘들지만 대충 90에서 100조 달러, 파생상품 시장 규모는 700에서 800조 달러로 추산됩니다. 특히 파생상품 시장 규모는 사실 추산도 힘든데 아무튼 파생상품은 기본적으로 투기자본이죠. 이 투기자본이 세계 GDP의 10배입니다. GDP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생산적 면이 있지만 파생상품의 생산성이 어디 있습니까? 1970년대만 해도 파생상품 시장 규모는 주식시장의 절반 정도였는데 지금은 8배 이상이 됩니다. 즉 금융화란 곧 투기화를 의미합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것도 금융화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을 비롯해 주요 자본주의 국가 부동산 값이 폭등했습니다. 금융기관이 과다 대출을 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고 이게 미국발 금융위기가 된 겁니다. 2011년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는 시위 때 제일 많이 나온 구호가 1대 99 사회인데 이런 사회도 금융화가 만든 겁니다.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시위가 촉발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2008년 금융위기로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기관들이 임직원들에게 막대한 보너스를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잘못 써 금융위기를 일으켜놓고는 성과급을 받는 이 행태 역시 금융화의 산물입니다. 금융화는 한마디로 손실은 공유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하는 겁니다. 신자유주의 세 번째 구호가 민영화입니다. 수도, 철도, 도로, 항만, 전기 등은 1980년대 이전에 당연히 정부가 건설하고 운영한 거였습니다. 한데 신자유주의자들은 민간에게 맡겨야 효율성이 높아지고 요금도 낮아져 모두 이익이 된다며 민영화를 했습니다. 본질은 공공자본의 민간자본화입니다. 수도, 철도, 도로, 항만, 전기 등은 그 성격상 독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민영화되면 그 기업은 독점,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를 할 수 있어 이익이 크게 납니다. 심지어 전쟁도 민영화했습니다. 프라이빗 밀리터리 컴퍼니, PMC라 불리는 민간 군사기업이 등장했습니다. 미국은 2000년대 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후 사후 처리에 블랙워터 등 PMC를 대량 투입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제대한 전직 특수부대원들인데 국가가 PMC를 선호하는 이유는 첫째, 사망한 군인 숫자가 집계되지 않습니다. 전투 중 사망한 군인이 많으면 정권에 부담이 되는데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둘째, 일반 군인은 부상당할 경우 치료 및 재활비용, 사망할 경우 유족에 대한 연금 등을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두고두고 돈이 들어갑니다. 한데 PMC 요원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민간인 학살 등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도 PMC가 저지르면 정부가 발뺌하기 좋습니다. 이런 PMC는 정부로부터 계약을 따내야 하는데 결국 정부와 연줄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정부 핵심 관계자와 관련 있는 회사들이 큽니다. 그리고 돈도 후하게 받고 일종의 정경유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1970년 공공자본이 국민 가처분 소득의 나라별로 20 내지 80% 수준이었다가 2010년에는 호주를 빼놓고 다 낮아졌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원래 20% 수준이었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70%입니다. 이에 비해 민간 자본은 1970년에 200 내지 300%였다. 지금은 400 내지 600%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680%나 됩니다. 피케티는 이런 변화가 1980년 이후 본격화된 공공자본의 민간 자본으로 이전, 즉 민영화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세계화는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1980년 이후 전 세계적 차원의 불평등이 완화됐습니다. 이는 거의 전적으로 중국과 인도의 고도 성장 때문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77억 명인데 중국 14억 명, 인도 14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37%를 차지합니다. 중국 1인당 GDP는 1977년 185달러에서 현재 1만 달러, 인도는 같은 기간 184달러에서 2000달러가 됐습니다. 단 이들 나라로 생산시설이 이전되거나 아웃소싱되면서 선진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3차 서비스 산업 일자리는 늘었다고 하지만 그런 일자리 상당수가 질이 좋지 않고 따라서 내부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습니다. 세계화는 이처럼 명과 암을 가지고 있습니다.